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연 시작 전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중에 인수님이 영상을 하나하나 챙겨봐 주시고 긴 댓글을 남겨주셔서 항상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님도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8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 유라 환영 파티.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온다. 이혼 도장을 찍고 구청 문을 나서는데 제 카드로 수백만 원짜리 결제가 줄줄이 찍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돈으로 새 며느리 환영 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5분 뒤 시어머니에게서 4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시어머니와 새며느리는 그날 호텔에서 무전 취식범으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을 했던 그 며느리의 정체가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신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들이 맞이할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동기운과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구청 건물을 빠져나오는 민우의 뒷모습을 저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오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유라가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깔깔거렸고 민우는 제가 서 있는 쪽을 힐끗 돌아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꼬박 10년이었습니다. 10년을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남의 집 귀한 자식들 과외를 3군데씩 뛰었습니다. 민우가 의대 공부 힘들다고 책상을 내리치며 때려치우겠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며 달래고 또 달랬죠. 그렇게 제 손으로 만들어 놓은 의사였습니다. 한 달 전 민우가 식탁 위에 사진 한 묶음을 툭 던져놨습니다. 이거 뭐야? 보면 몰라. 유라야. 유라 너의 아버지가 강남에서 떵떵거리는 제일 큰 병원 원장님이셔. 민우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며 말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해줘. 뭐라고? 귀 먹었어? 이혼하자고. 도장 찍으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식당에서 촛불을 켜놓고 서로 눈을 맞추는 민우와 유라.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두 사람.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는데 제일 오래된 게 무려 2년 전이었습니다. 2년이나 나 몰래 이러고 다녔어? 그게 지금 중요해? 나 이미 마음 떠났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자. 민우가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라 아버지가 나한테 병원 자리 하나 통째로 내준다고 약속했어. 근데 조건이 딱 하나야. 이혼하고 깨끗한 몸으로 오라는 거. 깨끗한 몸이라니요. 저를 10년 동안 머슴처럼 부려먹고 뼈가 빠지도록 뒷바라지하게 한 사람이 이제 볼일 끝났으니 때 벗기듯 저를 벗어던지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재산 나누자고 찌질하게 굴지 마. 네가 살던 그 낡은 아파트는 줄 테니까 나머지는 꿈도 꾸지 말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죽은 듯이 울다가 새벽녘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푹 꺼진 눈 밑에 시꺼먼 그늘과 거칠어진 손끝이 보이더군요. 이것이 10년 바친 대가라는 걸 그때 처음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이혼 도장 쾅 찍고 곧바로 구청에 신고서까지 냈습니다.
직원이 처리됐습니다 하는 소리가 무섭게 민우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군요. 문 앞에는 그 여우 같은 유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딱 3분 전 일입니다. 저는 구청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카드 결제 문자였습니다. 윤지아님 가족카드, 호텔 식당 285만 원 결제. 3초 뒤에 또 울립니다. 윤지아님 가족카드, 호텔 와인바 192만 원 결제. 5초 간격으로 수백만 원짜리 결제가 줄줄이 찍히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SNS를 열어봤습니다. 호텔 제일 큰 방에 꽃 장식을 도배해 놓고 테이블 위엔 비싼 샴페인이 4병이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유라가 앉아 있고 시어머니는 유라 손을 꼭 잡고 입이 귀에 걸리게 웃고 있더군요.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새 며느리 유라 환영 파티.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가 들어온다. 제대로 된 며느리. 그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명절마다 새벽부터 코끝이 맵게 전을 부치고 제삿날이면 혼자 상을 차렸던 제 10년은 제대로 된 게 아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떨리던 손이 멈추고 가슴속 불덩이가 싸늘하게 식더군요. 저는 카드사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아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 전부 다 지금 당장 정지시켜 주세요. 도둑 맞았다고 신고하고 단돈 100원도 안 긁히게 싹 다 묶어주세요. 전부 다 말인가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1분, 3분 딱 5분이 지나자 전화기가 터질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고 문자도 쏟아졌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카드가 왜 안 돼? 호텔인데 계산이 안 되잖아. 망신당해 죽겠다. 당장 풀어. 40통이 넘었을 때 저는 느긋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아야,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카드가 안 돼서 지배인이 경찰 부른다잖아. 너 돌았어.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멀찍이 뗐다가 다시 대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유, 전화가 이상하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난해. 죄송한데요. 모르는 번호라 그런가 자꾸 끊기네요. 전 이만 끊습니다. 고생들 하세요.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 민우, 유라까지 싹 다 차단해버렸죠.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임시로 구해둔 좁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쌓인 짐 상자 속에서 결혼 앨범, 민우의 의대 졸업장, 시댁 가족 사진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쓰레기 봉투에 사정없이 처박았습니다. 앨범 속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보였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봉투를 꽉 묶어 문 밖에 내던지고 빈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참 조용하더군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오전 원룸 현관문을 누군가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지아, 문 열어. 민우였습니다. 저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고 민우가 문짝을 벌컥 젖히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너 미쳤어? 어머니가 호텔에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민우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원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이 왔어, 경찰이.
어머니가 무전취식범 취급을 당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민우가 원룸 탁자 위에 놓인 컵을 팔로 쓸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죠. 네가 카드를 정지시켰다며? 어머니 앞에서 내 체면이 다 구겨졌잖아. 저는 깨진 컵 조각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카드야. 내 돈이고. 이혼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해. 10년을 같이 살았으면 도리라는 게 있지. 민우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사인해. 뭔데? 강남 아파트. 네 혼전 명의로 된 거. 나한테 넘겨.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였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강민우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내 아파트잖아. 유라랑 신혼집이 필요해. 네가 거기 혼자 살 거야? 이 좁은 원룸도 있잖아. 민우가 서류 위에 볼펜을 탁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생각해. 어머니한테 한 짓도 있고. 저는 볼펜을 들어서 민우의 앞에 도로 밀어놓았습니다. 싫어. 뭐? 내 아파트를 왜 너한테 줘? 꿈깨. 민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우가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야, 윤지야. 순순히 할 때 해. 나 지금 좋게 말할 때야. 민우가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민우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때려봐. 그럼 경찰 부르고 진단서 끊어서 너 면허 날려버린다. 민우의 팔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던 민우가 팔을 내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고 보자. 어차피 그 아파트 내가 가져간다. 민우가 문을 발로 차며 나갔습니다. 경첩이 흔들릴 만큼 세게 닫힌 문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전화에 홈 CCTV 알림이 떴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설치해둔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한 겁니다. 화면을 열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부서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정숙 어머니가 교회 지인 대여섯 명을 이끌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민우새 신혼집이야. 넓지? 30평이 넘거든. 정숙 어머니가 두 팔을 벌려 거실을 가리키며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교회 지인이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 사모님. 강남에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년이 혼전에 어디서 굴러들어온 건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민우한테 넘어올 거야. 정숙 어머니가 제 옷장을 벌컥 열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제 옷들을 와락 끌어내려 바닥에 내던졌죠. 이것 좀 봐. 촌스러운 것들. 이런 걸 걸치고 다녔으니 민우가 다른데 눈을 돌리지. 교회 지인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제 옷가지를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으며 말했습니다. 복도에 다 갖다 버려. 유라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겠다잖아. 저는 CCTV 화면을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움켜쥐고 보고 있었습니다. 제 소중한 짐들이 아파트 복도 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유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조용히 짐 넘기고 꺼지면 아파트 값에서 좀 챙겨줄게. 깔끔하게 가자. 응? 사진이 한 장 딸려 있었습니다. 유라가 제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찍은 셀카였죠. 제 집, 제 소파, 제 거실에서 유라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단 침입이요. 제 명의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부수고 짐을 내다 버리고 있어요.
20분 뒤 경찰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CCTV 앱으로 상황을 지켜봤죠. 그런데 민우가 어느새 아파트에 와 있었습니다. 흰 의사 가운을 걸친 채 경찰 앞에 서서 능글맞게 웃고 있었죠. 아, 경찰관님. 여기 제 주민등록 주소지입니다. 아직 주소 이전을 안 했거든요. 이혼은 했지만 재산 분할이 안 끝나서 공동으로 쓰는 집이에요. 경찰이 민우의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주소지가 여기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가족 간에 좀 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민사 문제입니다. 민우가 의사 가운 깃을 매만지며 경찰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바쁘신데 헛걸음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요. 경찰차가 떠나자마자 정숙 어머니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웃집 현관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죠. 저기요, 옆집 사시는 분. 혹시 여기 살던 여자 아시죠? 그년이 바람을 피우다 쫓겨난 거예요. 불쌍한 우리 아들을 두고 딴 남자를 만났다니까요. CCTV에는 음성이 잡히지 않았지만 정숙 어머니의 과장된 몸짓이 다 보였습니다. 복도에 나온 이웃들이 바닥에 널브러진 제 짐들을 내려다보며 수군거렸죠. 저는 앱을 껐습니다. 화면을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죠.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깨진 컵 조각 사이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연락처 맨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누른 적 없는 번호가 거기 있었죠. 아버지, 평범하게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하게 살겠다고 등을 돌렸던 사람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 쓰레기처럼 내던져진 제 옷가지들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을 때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지아냐?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목이 막혀서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디 있어? 원룸이요. 서대문구요. 주소 보내. 사람 보낸다. 저는 아파트 복도에서 주워온 구겨진 외투를 끌어안고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검은색 대형 세단 3대가 원룸 앞 좁은 골목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앞뒤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 4명이 내려 주위를 살폈고 가운데 차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경호원 1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모시겠습니다. 저는 구겨진 외투를 끌어안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가죽 시트에 몸을 묻히는 순간 10년 전에 등을 돌리고 나왔던 세계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차가 강남을 지나 여의도 방향으로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윤태그룹 본사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무릎 위에 올린 2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과외를 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던 손이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가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양옆에 서서 저를 에워쌌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넓은 방 한가운데 참나무 책상 앞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10년 전보다 훨씬 많아져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아버지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문 앞에 선 채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의대생 민우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빈털터리 녀석이랑 살겠다고? 내 딸이 왜 고생을 사서 해?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돈 말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나가. 그러고 싶으면 나가서 실컷 해봐라. 대신 다시는 이 문 들어올 생각 마라. 그날 아버지는 저를 등 뒤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원망도 잔소리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죠.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책상을 돌아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았죠.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는 순간 1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 바보같이 살았어요. 됐다. 다 됐어. 아버지가 제 머리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울 만큼 울어라. 다 쏟아내고 나서 얘기하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숙 어머니에게 맞은 손등도 새벽마다 싸던 도시락도 복도에 내던져진 옷가지들도 전부 눈물에 실려 쏟아져 나왔죠. 눈물이 그치자 아버지가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박 실장, 올라와. 3분도 안 되어 회장실 문이 열렸고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반듯한 양복에 은퇴 안경을 쓴 그 사람은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아가씨, 오래간만입니다. 박 비서실장입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던 분이었죠. 박 실장, 지하 명의로 묶어놓은 거 전부 풀어. 예, 회장님.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박 실장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한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신탁회사에 맡겨두셨던 자산 내역입니다. 개인 명의의 예금과 계열사 지분, 부동산을 합하면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 모든 통제권을 아가씨 이름으로 원상 복구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완료됩니다. 서류를 넘기던 제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부동산 목록 가운데 낯익은 주소가 보였죠. 강남구 논현동. 민우가 봉지기로 일하고 유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메디컬 빌딩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이 건물이 제 거예요? 박 실장이 안경 너머로 제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씨 명의의 부동산입니다. 그동안 제가 현장에서 대리로 관리해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민우랑 유라 아버지가 명절마다 찾아가서 인사하던 건물주 어르신이 접니다, 아가씨.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우가 명절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추던 그 까다로운 건물주가 박 실장이었다니. 유라 아버지도 임대료 올려달라는 말에 쩔쩔매며 고개를 조아렸다고 민우가 투덜거리던 기억이 났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아가씨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가 건물주 행세를 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연을 끊었어도 내 딸인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놔야지.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모른 척했지만 한시도 저를 놓지 않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내 거니까. 아버지가 내선 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차도진 변호사 불러. 10분 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인상은 차가웠죠.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성큼성큼 걸어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차도진입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내 딸 지아다. 오늘부터 지아 전담이야. 지아가 시키는 건 뭐든 해. 도진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짧게 목례를 하더니 서류 가방에서 파일 2개를 꺼내 제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미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강민우 씨가 지난 수년간 병원에서 빼돌린 돈의 내역입니다.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아 개인 통장에 넣어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민우의 이름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은 이정숙 씨 관련입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수억 원의 빚을 졌고 사채업자 여러 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시댁에 살 때 가끔 며칠씩 집을 비우던 것이 떠올랐죠. 차 변호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숙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요. 그 빈문서를 전부 사들릴 수 있을까요? 도진이 미간을 살짝 좁혔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원금만 돌려받아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 흔쾌히 넘기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정숙 어머니 빚의 주인이 저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으니까요. 도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빌딩 건이요. 유라 아버지 병원에서 불법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 그게 건물 임대 계약을 깨는 사유가 되죠? 충분합니다. 계약 위반 조항에 해당하고 건물 비워달라는 소송도 즉시 가능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이 발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죠. 10년 동안 저는 스스로 작아지기로 선택했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평범한 아내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 대가가 복도에 내던져진 옷가지와 쓰레기 취급이었습니다. 이제 되찾을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윤태그룹 본사 꼭대기층에 있는 VIP 스위트룸 하나가 비밀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도진이 출입문에 보안 장치를 새로 달고 창문마다 방음 필름을 붙였죠. 긴 테이블 위에 파일과 노트북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고 벽면 한쪽에는 민우, 정숙 어머니, 유라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 사채권은 어제부로 전부 매입 완료했습니다. 도진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4곳, 총 빚이 원금과 이자 합쳐서 8억이 넘습니다. 이제 그 빚의 유일한 주인은 아가씨입니다. 정숙 어머니가 아직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알게 되는 날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도진이 파일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유란의 병원 쪽도 꼬리가 잡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내역을 추적했는데 실제 진료 기록과 맞지 않는 건이 수백 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요? 환자를 치료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서 나라 돈을 타냈다는 겁니다. 조직적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디컬 빌딩 계약 해지 소송은요? 서류 준비 끝났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아가씨가 결심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아직이요. 때를 고를 겁니다. 도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저를 봤습니다. 시기를 보신다? 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밟아야 가장 아프니까요. 도진이 볼펜을 탁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도진은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도진은 의료업계 안쪽에 심어둔 사람들을 통해 민우의 출입국 기록을 뽑아냈죠. 해외 의료봉사 명목으로 출국한 기록이 6번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에 유라도 동일한 목적지로 출국했습니다. 봉사가 아니라 여행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출국 시점마다 민우 씨 해외 계좌에 목돈이 입금됐습니다. 병원 경비를 빼돌려 만든 비자금입니다. 도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민우의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제가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과외를 뛰던 그 시간에 민우는 유라와 해외에서 제 상상도 못할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충분합니다. 아가씨.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맡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뭔데요?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분이 왜 10년 동안 그 사람들한테 당하며 살았는지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바보같이. 도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도진은 다시는 그 질문을 꺼내지 않았죠. 그 무렵 민우와 유라의 청첩장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을 통째로 빌린 초호화 결혼식이었죠. 도진이 청첩장 한 장을 상황실 테이블 위에 톡 던졌습니다. 하객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병원장이 의료계와 정재계 인사를 대거 초청했고 윤태그룹 임원진한테도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우리 그룹 임원들한테요? 유라 아버지가 윤태그룹과 거래를 트고 싶어서 넣은 겁니다. 메디컬 빌딩 건물주가 우리 그룹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저는 청첩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박으로 찍힌 민우와 유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차 변호사님, 저 이 결혼식에 갈 겁니다. 도진이 볼펜을 돌리던 손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참석하신다고요? 네. 윤태그룹 본부장 자격으로요. 정식 하객으로 회신 보내주세요. 도진이 3초쯤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도진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업계 안쪽 게시판과 정재계 소식지에 익명의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강남 유명 병원 불륜 의사를 사위로 맡는다? 의료사고를 돈으로 덮은 병원장의 실체. 글이 퍼지자 유란의 병원의 BVIP 고객들이 하나둘 진료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유라 아버지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소문의 출처를 찾으라고 호통을 쳤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민우도 불안했는지 병원 직원들을 붙잡고 누가 글을 올렸냐며 따져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뿌려놨습니다. 출처 추적은 불가능합니다. 도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상황실 벽에 붙은 민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웃는 그 얼굴을. 결혼식 일주일 전 저는 청담동의 한 숍 앞에 섰습니다. 도진이 미리 연락을 해두었는지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았죠. 오늘 매장 전체를 아가씨 전용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수수한 얼굴, 10년간 돌보지 않았던 몸.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질 시간이었죠. 머리를 자르고 옷을 바꾸고 구두를 골랐습니다.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붙이던 윤지아는 어디에도 없었죠. 검은 재킷에 날카로운 눈매. 거울 속에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민우와 유라의 결혼식 당일 호텔 대연회장 앞은 들뜬 하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는 하얀 장미가 벽을 이루고 있었고 입구마다 턱시도를 입은 안내원이 서 있었죠. 저는 호텔 정문 앞에서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도진이 오른쪽에 검은 정장의 경호원 4명이 양옆에 섰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찍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식장 문 앞에서 안내원이 청첩장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그룹 본부장님,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양쪽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고 정면 단상에는 꽃으로 장식된 웨딩 아치가 서 있었죠. 민우가 단상 위에서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유라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우의 옆에 팔짱을 끼고 있었죠. 정숙 어머니는 맨 앞줄 신랑 측 좌석에서 한복을 차려입고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통로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울릴 때마다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유라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유라의 입이 벌어지더니 민우의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저 여자 저거 지아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뭐야? 너 여기 왜 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 사이를 지나 단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죠. 정숙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윤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결혼식에 왜 들어와? 정숙 어머니가 부채로 저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례를 맡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도진이 식장 한쪽에 설치된 음향 장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진이 노트북을 음향 시스템에 연결하자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며 켜졌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모텔 주차장에서 민우와 유라가 손을 잡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제가 새벽에 도시락을 싸던 날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거 신랑 아니야? 모텔이잖아, 모텔. 민우가 스크린을 올려다보다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도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저거 꺼. 도진은 민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노트북 자판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음성 녹음이 흘러나왔죠.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란의 집안이 돈은 좀 있지만 솔직히 천박하잖아. 병원이나 하나 크게 벌려서 나한테 붙어 사는 거지 뭐. 유라 아버지가 내 비위를 맞추니까 편한 거야. 그 영감한테 잘 보이면 병원은 내 거나 마찬가지고. 스크린 아래 신부 측 좌석에서 유라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라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 있었죠. 유라가 민우의 팔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이게? 너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 아니, 유라야, 이건 잘라붙인 거야. 조작이라고. 민우가 두 손을 내저으며 유라에게 매달렸지만 유라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저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들고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태그룹 본부장 윤지아입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윤태그룹이라는 이름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혹시 이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유라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 아버지, 병원장님, 매달 임대료를 내시던 그 깐깐한 건물주 어르신 기억하시죠? 유라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분은 제 비서입니다. 건물 진짜 주인은 저예요.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라 아버지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죠. 저는 도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이 서류 봉투를 가져와 제 손에 쥐어줬죠. 저는 그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유라 아버지의 발밑으로 던졌습니다. 이건 건물 비워달라는 통보서입니다. 뒷돈 주고받은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변명은 아끼세요. 유라 아버지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가 단상에서 뛰어내려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우의 손이 제 팔에 닿기 직전 경호원 2명이 민우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민우가 무릎부터 바닥에 꿇어앉으며 신음을 흘렸죠. 으악, 나라고. 객석에서 정숙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민우한테 뭔 짓이야? 이년아. 정숙 어머니가 저를 향해 내달리는데 옆에서 험상궂은 사내 2명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사채업자들을 미리 대기시켜 두었죠. 이정숙 씨, 오래간만이네요. 도박장 빚 8억, 이자 포함하면 10억이 넘는데 오늘 갚으실 겁니까? 정숙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사내들이 정숙 어머니의 팔을 잡고 하객들 사이를 지나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하객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저는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내 객석을 향해 흩뿌렸습니다. 종이가 눈처럼 흩날렸죠. 오늘 하객분들 가운데 복지부 관계자분들도 계시죠. 지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한번 보세요. 이 병원이 나라 돈을 얼마나 빼먹었는지 전부 적혀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자 둘이 바닥에 서류를 집어들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라가 드레스 자락을 밟으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유라의 손이 민우의 뺨을 향해 날아갔죠. 찰칵 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사기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라가 민우의 뺨을 한 대 더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유라 아버지는 넥타이를 움켜쥐더니 뒷목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예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꼴린 채 경호원에게 팔이 잡혀있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지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제발. 저는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이 사람의 손을 잡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제가 있었죠. 그때의 저는 진짜로 죽었습니다. 이건 예고편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기대해. 저는 마이크를 단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도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걸었죠.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예식장을 등지고 정문을 나서는데 밖에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유란의 병원은 환자가 반 넘게 줄었고 민우는 병원에서 쫓겨나 빈둥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날 오전 도진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아가씨, 좋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라 아버지가 아가씨의 숙부, 최 부회장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최 부회장, 아버지의 동생이자 윤태그룹 안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온 사람이었죠. 언제부터요? 결혼식 사건 직후부터입니다. 유라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최 부회장이 받은 겁니다.
도진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요정에서 유라 아버지와 최 부회장이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죠. 병원을 잃게 생긴 유라 아버지가 아가씨를 끌어내리겠다고 최 부회장한테 매달린 겁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이 보였죠. 먹잇감을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아침 7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 8명이 서 있었죠. 윤지아 씨, 윤태그룹 자금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밀물처럼 들어와 서재의 서류를 쓸어갔습니다. 노트북 외장하드, 파일함. 손이 닿는 것은 전부 상자에 담았죠. 같은 시각 윤태그룹 본사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본부장님, 본사도 압수수색 중입니다. 회장님, 비서실까지 전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도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차 변호사님, 뉴스 보셨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가짜 장부입니다. 아가씨가 메디컬 빌딩을 관리하면서 그룹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최 부회장 쪽에서 만든 겁니다. 증거는요? 교묘합니다. 실제 거래 내역에 가짜 숫자를 섞어놨습니다. 한눈에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점심때가 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윤태그룹 후계자 수백억대 횡령 의혹. 검찰 전격 수사. 기사 제목이 모든 포털 사이트 첫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윤태그룹 주가가 장이 열리자마자 곤두박질 쳤죠. 최 부회장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죠.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본부장에 앉힌 탓입니다. 윤지아 본부장 해임안과 윤 회장의 대표이사 직무 정지안을 상정합니다.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로 전해져 왔습니다. 도진이 이사회 안에 심어둔 사람이 실시간으로 보내준 것이었죠. 그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민우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도진이 상황실로 뛰어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유라 아버지가 민우를 꼬드긴 겁니다. 결혼 생활 중에 아가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지아. 민우였습니다. 네가 가진 메디컬 빌딩 있잖아. 그거 유라한테 넘기고 50억을 쥐어주면 내가 검찰에 가서 말 바꿔줄 수 있어. 민우의 목소리에는 비열한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재벌 딸이어도 검찰 수사를 이기기는 힘들걸. 감방 가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녹음 표시 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죠. 생각해 볼게.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비서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죠.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지만 아버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져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제 복수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바로잡을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만 중환자실에 울렸죠. 병원을 나서자 도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사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원 과반수가 최 부회장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해임한 표결이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그룹 임원들도요? 제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그날부터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수사관 3명이 돌아가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윤지아 씨,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장부는 조작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찾겠습니다. 수사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죠. 조사가 끝나고 건물을 나섰을 때 밖에서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죠. 윤 본부장님,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회장님, 병세는 어떻습니까? 경호원들이 길을 열어주었고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보며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도진이 운전석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도진을 봤습니다. 조작된 장부로 저를 밀어붙이는 거라면 진짜 장부를 찾으면 끝나는 거죠.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란의 병원 안에 진짜 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살짝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죠. 찾아주세요. 반드시요. 검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날 밤 도진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룹 보안팀만 알고 있는 비밀 안가였죠. 좁은 방 안에 노트북 세대와 외장하드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도진이 빼돌려둔 백업 데이터였죠. 전부 여기 있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건 원본이지만 사본은 저들이 손대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사람, 유란의 병원에서 돈 관리를 맡았던 전직 재무이사 한정우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병원 초창기부터 15년을 일했습니다. 유라 아버지의 비자금을 직접 관리한 사람이죠. 그런데 3년 전에 잘렸습니다. 왜요? 한정우 씨가 뒷돈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그만하자고 했더니 유라 아버지가 배신자라며 하루아침에 내쫓았습니다. 퇴직금도 안 줬고요. 도진이 노트북 화면에 한정우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죠. 눈 밑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도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가 가시면 눈에 띕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찾아와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면 겁부터 나겠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야 마음을 열어요. 도진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와 도진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허름한 식당이 하나 있었죠.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카운터 뒤에서 한정우가 행주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마르고 지쳐 보였죠.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다가 도진의 명함을 보고 눈이 흔들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왜 이런 데까지? 한정우 씨, 잠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진이 조용히 말했고 한정우가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가 주세요. 한정우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한정우 씨, 저는 윤지아라고 합니다. 윤지아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윤지아 맞아요. 횡령범으로 몰린 사람이요. 한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씌워진 혐의가 전부 가짜라는 거 한정호 씨가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 장부를 만든 게 누군지도요. 한정호가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거기 관여 안 했습니다. 관여 안 하셨죠. 하지만 진짜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한정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한정호 씨, 15년을 일하고 퇴직금도 못 받고 쫓겨나셨죠. 옳은 말을 했는데 배신자 취급을 당하셨고요. 한정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10년을 바쳤어요. 남편을 의사로 만들었는데 쓰레기 취급을 당했죠. 한정호 씨랑 저랑 같은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한정호가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닥을 내려다보던 한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장부 원본이 따로 있습니다. 도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병원장이 유령 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돌렸어요.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가 최 부회장한테 흘러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정호가 식당 뒤쪽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1분 뒤 손에 작은 USB 하나를 들고 나왔죠. 제가 잘리기 전에 복사해 둔 겁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냈습니다. 한정호가 USB를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죠. 한정호 씨,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 특수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호 씨가 내부 고발자로 나서주셔야 해요. 한정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면 저도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요. 저는 한정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정호 씨한테 빚진 퇴직금, 제가 갚아드릴게요. 그것보다 더 크게요. 한정호가 고개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USB 안의 데이터를 밤새 분석했습니다. 유령회사 4곳을 통해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그 끝에는 최 부회장의 개인 계좌가 있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자료면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의 차이를 한눈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진이 새벽녘에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대검찰청 특수부에 바로 제출합니다. 이사회는요? 모레입니다. 최 부회장이 해임한 표결을 모레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당일에 터뜨려야겠네요. 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저는 윤태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에 경호원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던 정문이었죠. 최 부회장이 제 출입을 차단해 놓았습니다. 경비원 2명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비켜요. 최 부회장님 지시가. 저는 경비원의 어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사회가 열리는 층에 도착했을 때 경호원 4명이 회의실 앞을 막고 서 있었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 손으로 밀어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 최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부회장이 서류를 들고 일어서려던 참이었죠.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최 부회장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를 보았죠. 최 부회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아,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냐? 나가. 숙부, 잠깐만 기다리세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저는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진이 건네준 USB를 스크린에 연결된 노트북에 꽂았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유령회사 4곳의 통장 거래 내역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이게 뭐냐? 최 부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숙부가 유라 아버지랑 같이 만든 유령회사예요. 여기서 수백억이 빠져나갔고 그 돈이 숙부 개인 계좌로 들어갔죠. 이사진의 시선이 스크린과 최 부회장 사이를 오갔습니다. 날 줘다. 전현이 만들어낸 가짜 자료야. 최 부회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 6명이 줄지어 들어왔죠. 맨 앞에 수사관이 최 부회장 앞에 서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최 부회장님, 비자금 조성 및 증거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허옇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이번 수사를 지휘한 김 부장 검사는 유착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수사관 2명이 최 부회장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최 부회장이 발버둥을 치며 이사진을 돌아봤죠. 야,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거야. 나를 도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최 부회장 편으로 돌아섰던 이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최 부회장이 끌려나가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윤지아, 이 은혜를 모르는 년아. 네가 이러면 끝까지 간다. 저는 최 부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숙부, 끝까지 가는 건 저예요. 수사관들이 최 부회장을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최 부회장의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저는 이사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서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다들 보셨죠. 그리고 그 사람 편에 줄을 섰던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끄고 자리에 앉았죠. 그날 저녁 민우가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통화 녹음이 주요 방송사 뉴스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죠. 감방 가기 싫으면 나한테 잘해.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저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뜨고 계셨죠. 아버지, 됐냐? 네, 다 됐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따뜻했죠. 그 주 금요일 윤태그룹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저를 그룹의 단독 후계자로 인정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을 도진이 전해줬습니다. 의사면허 영구 취소, 횡령, 사기, 위증 전부 유죄, 법정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바친 사람의 끝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유라 아버지와 최 부회장도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유라는 아버지가 잡혀가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빚더미에 깔렸죠. 한때 제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셀카를 찍던 사람의 이름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숙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매입한 사채 빚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을 길이 없었죠. 시장통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채권 추심원들이 매일 찾아온다고도 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병 너머로 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민우인 줄 몰랐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푹 꺼져 있었죠. 수의를 입은 민우가 유리벽 앞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한때 승리자처럼 비열하게 웃던 그 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지아.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민우가 유리벽에 이마를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이마가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죠. 선처해줘. 응?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건 맞아. 근데 이러다 나 여기서 죽어. 제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짚었죠. 저는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의대 시험 전날 손을 잡아주며 할 수 있다고 말해주던 제가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쓰레기통에 쳐넣은 건 민우였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평생 썩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아, 가지마. 제발. 유리벽 너머로 민우가 두 주먹으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민우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자 햇빛이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죠. 끝났습니다. 윤태그룹 본사로 복귀한 저는 아버지 곁에서 경영을 배우며 사업을 하나씩 이끌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뒤에도 저는 출근 시간을 당겨가며 회의를 주재하고 거래처를 만났죠. 3개월 만에 신사업 2건을 성사시켰고 그룹 안에서 저를 본부장이 아니라 차기 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등을 돌렸던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찾아왔지만 저는 실적으로만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숫자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도진이 상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이 아니라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아가씨,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진이 종이봉투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죽으로 된 네모난 상자였죠.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닙니다. 도진이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가씨 옆에서 같이 밤을 새우고 같이 뛰어다니고 같이 싸우면서 도진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도진의 귀끝이 살짝 붉어져 있었죠. 늘 차갑고 날카롭기만 하던 사람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가씨와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뚜껑을 열자 작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얇고 단정한 시계였습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 다만 아가씨가 새로 시작하는 시간에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계를 꺼내 손목에 올려봤습니다. 딱 맞았죠. 밥 한 끼가 아니라 2끼 정도는 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야근 수당도 못 받았는데 도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강남의 옛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정숙 어머니가 부수고 들어왔던 그 현관문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도진이 미리 손을 써서 아파트를 완전히 새로 꾸며 놓았습니다. 벽지부터 바닥재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뜯어내고 다시 깔았죠. 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에 새 가구가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라가 다리를 꼬고 앉았던 소파도 정숙 어머니가 제 옷을 끌어내리던 옷장도 없었습니다.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태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발 아래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10년 전 사랑 하나만 믿고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사랑은 저를 배신했고 저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죠. 하지만 바닥을 찍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올라갈 곳은 위밖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잡혀 있었죠. 새 사업 계획서를 펼치고 볼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침이 조용히 그리고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0년을 바쳐 의사로 만들어준 남편에게 불륜 사진과 이혼장을 받았던 여자. 시어머니에게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을 당하고 제 집에서 옷가지가 쓰레기처럼 내던져졌던 여자. 그 여자가 재벌가의 후계자로 돌아와 시댁 식구들의 숨통을 하나하나 끊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교도소 독방에서 평생을 썩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새며느리라며 샴페인까지 터뜨려가며 환영했던 유라도 빚더미에 깔려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을 함부로 대했을 때 돌아오는 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쓰레기 취급을 하고 걸어다니는 지갑으로 부려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 그렇게 버린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결국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항상 다채롭고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다채로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사연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